행복한 부모가 되는 코칭 대화 스킬. 안녕하세요. 중구 온라인 컨텐츠 강의 행복한 부모가 되는 코칭 대화 스킬 강의를 진행할 이미림 코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소개할 강의는요, 가정 내 구성원인 배우자 그리고 자녀와의 코칭 철학에 기반한 소통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코칭의 정의와 철학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칭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최근에는 육아 코칭, 학습 코칭, 진로 코칭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코칭이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라이프 코칭, 비즈니스 코칭도 적용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한국에 코칭이 처음 도입된 건 LG그룹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 코칭이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가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육아 코칭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코칭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코칭은 소통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아이들과도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죠. 그리고 회사에서도 다양한 환경, 상황에서 소통은 항상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대화 상대에 따라서 소통의 방법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코칭은요, 스스로 내가 원하는 것을 깨닫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대화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가정 내에서는 누구나 코치가 될 수 있어요. 엄마도 코치가 될 수 있고요. 아빠도 자녀도 다 코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코칭을 받는 대상이 되겠죠. 저희 코칭 용어상 코칭을 받는 대상은 고객이라고 정의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엄마는 코치, 자녀는 고객, 아빠는 코치, 엄마는 고객, 이렇게 서로 코치가 되고 고객이 되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는 거죠. 가정 내 코칭 대화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요? 코칭 철학을 기반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코칭 철학이나 코칭의 정의에 대해서는 한국 코치 협회에 정확히 정의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길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코칭 협회에 정의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개인과 조직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최상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수평적 파트너십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번 하나하나 그 뜻을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끝쪽부터 보시면 수평적 파트너십이라고 정의하잖아요. 나와 자녀가 동등한 존재로서, 나와 남편이, 나와 아내가 서로 동등한 존재로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고요. 이야기를 할 때 그 상대방 그리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히 이야기 나누면서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최상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 코칭 철학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코치 협회에 정의되어 있는 코칭 철학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칭 철학은요, 3개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한 문장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모든 사람은 창조적이고 자원이 풍부하며 전인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어요. 물론 매년 업데이트가 돼서 이것은 지난 버전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하나씩 끊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은 창의적인 존재다. 어떠신가요? 내가 얼마나 훌륭한 존재인지 아시죠? 어떤 문제 상황에서도 나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의 방식을 모방하거나 답습하기보다는 자신의 고유한 방법을 고안해서 탐색한다,
라고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창의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코치는 상대방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을 다양하게 보고 생각할 수 있도록 초대해야 합니다. 제가 실제로 코칭을 하는 경험을 말씀드려 볼게요. 처음 사전 설문지를 받았을 때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죽는 것이다 라고 쓰여 있는 고객이 있었어요.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저도 처음에는 당황이 되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코칭 윤리에 맞게 생각을 했었는데 과연 이 죽음이라는 게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죽음? 자살을 하려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은 태어나고 죽습니다. 그러면 죽을 때 어떻게 내가 그동안 살아가는 동안이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혹은 이것도 저만의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고객에게 처음 만났을 때 이 의미를 물어봤더니 그만의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은 자원이 풍부하다. 사실 코칭이 미국에서 시작되어서 이 말이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영어로는 resourceful, 자원이 풍부하다라는 뜻을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이 자원이 풍부하다는 뜻은요, 자기 자신의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에 능하다. 다양한 방법을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찾아내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이 능하다라는 철학의 전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객은 당면한 문제 상황에 맞춰서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과 수단을 스스로 고안해낼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네, 세 번째로 모든 사람은 전인적이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해 주었으면 좋으시겠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아이가 아주 반기면서 엄마 아빠를 반기고 달려오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할 일만 하고 오셨어요? 라고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나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모두 개인의 생각은 있습니다. 모두 전체적이고 온전한 존재로 보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기분이 상했다고 그 아이에게 화를 내어야 할까요? 그 아이도 어떤 상황이 있고 온전한 존재로서 바라봐야 하는 것이고요. 또한 자녀도 부모를 온전한 존재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호 간에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 전제에는 모든 사람은 나눌 수 없는 하나의 전체적이고 온전한 존재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제가 최근에 새롭게 또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그 강사님께서 아이들을 항상 사랑으로 맞이해야 한다.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강사분께서는 초등학교 교직 생활을 하시고 은퇴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초등학교 활동을 하실 때 수업이 끝나고 모든 아이들을 꼭 안아주고 귀에다 대고 우리 아이는 소중한 존재야. 너무 사랑스러워. 오늘 선생님과 함께 해줘서 감사해. 선생님은 너무 행복해. 이런 말씀을 모든 아이들에게 해주셨다고 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코치 활동을 해왔고 코칭 철학에 기반해서 아이들과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생각해보니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사랑한다는 말을 했을까? 고맙다, 행복하다라는 말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모든 부모님, 엄마, 아빠, 아내, 남편 다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이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그 마음을 전달해 나간다면 우리는 모두 최고의 코치가 될 수 있다고 저도 그날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코치가 되실 수 있고 코치로서 한번 코칭 대화 스킬을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코칭 대화 스킬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은요, 사실 정식적인 코칭 교육 과정은 아니고요. 제가 가정에서 이용하는
사용하는 코칭 스킬들을 정리한 것이에요. 그래서 3가지로 먼저 나누어 봤는데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경청하기입니다. 경청 잘 하시나요? 네, 저는 잘 들어요. 저 듣기 평가도 잘해요.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경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그 상대방이 그 듣는 사람이 내 말을 잘 듣고 있구나 라고 깨달아야지 내가 비로소 잘 듣고 경청하고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면 경청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잘 듣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 말하세요. 그리고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이야기가 끝난 후에 잠시 기다리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이야기를 하다가 쉬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아직 정리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기다렸다가 그래서 라고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상대방은 내 이야기를 정리하고 또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너가 이야기를 할 때까지 내가 기다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듣다가 궁금증이 생길 때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도 내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그 말이 곧 경청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2번째로 존중하기입니다. 존중. 누구나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1살 아기도 존중받고 싶어 해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우는 거 아닐까요? 나를 존중해줘.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줘. 우리는 아가들에게 어떻게 불러주세요? 저는 아이가 사실 5명이거든요. 그래서 막내 아기한테는 우리 아가, 막둥이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상대방을 존중할 때는 이름을 불러주는 것도 좋습니다. 야, 너 어떠세요? 어이, 김대리 어떠세요? 이름에 호칭까지 붙이면 더 좋겠죠. 그래서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주고 상대방의 호칭을 넣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대상에게 이야기가 끝냈을 때 아까 저희 경청하기에서처럼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들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지금 기분이 이래 라는 말에 처음에는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때 아이들과 이야기할 때, 배우자와 이야기할 때는 감정을 이야기하고 싶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상대방의 감정을 물어보는 것이죠. 그리고요, 가끔 상대방에게 무엇을 지시할 수가 있습니다. 부탁을 한다고 다시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시적인 언어보다는 부탁하는 언어로, 그리고 좀 더 친근하게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땡땡아 문 좀 열어, 이거보다는 땡땡아 문 좀 열어줄 수 있겠니?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것도 이해할 수 있는 코치의 마음을 갖고 이야기한다면 서로 좀 더 좋은 관계, 상대방의 감정도 좀 더 긍정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표현하기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에게 감사를 표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칭찬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응원하기. 저는요, 저희 둘째 딸이 약 먹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약을 안 먹으려고 막 도망 다니기도 하고 가끔 뱉기도 해요. 이제 2살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과 함께 우리 둘째가 잘 먹을 수 있도록 응원해 볼까? 화이팅! 힘내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아이가 먹고서는 뭔가 뿌듯한 듯이 먹었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다 같이 박수를 쳐줍니다. 네, 응원도 하고 칭찬도 하는 거죠. 그런데
화가 날 때도 있잖아요. 원하는 대로 아이들이 따라주지 않고 나도 모르는 이유 때문에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한국인의 대표적인 병에 화병이 있어요. 화가 날 때 참다가 생기는 병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화가 날 때는 화난 거를 표현해요. 화가 날 때 잠시 멈추고 화가 난 이유까지 꼭 생각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화가 났는지 그것을 표현하면 상대방도 내 마음을 알아주게 돼요. 그럴 때는 마치 상대방이 코치가 되고 제가 고객이 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나의 생각도 표현하고 상대방을 칭찬하고 감사하는 표현을 하다 보면 좀 더 긍정적인 환경에서 서로 대화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코칭 대화의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은 정말 왈가닥이고 정신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사례를 뽑아봤습니다. 네, 첫 번째로 아까 경청하기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는 중에 사용할 수 있어요. 정말 쉬워요. 그랬구나. 혹은 어떤 고객을 만났을 때도 그러셨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5남매의 엄마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쫓아다니면서 뒤치다꺼리 하기 정말 바빠요. 이제 3살 되는 새쌍둥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랑 소통하는 게 쉽지 않아요. 뭐 사건이 터지면 그걸 해결하고 또 막내는 이제 막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걸음마를 시작해서 사건이 터지면 그 아이들을 따라다니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는 다행히도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아이가 이야기할 때 저는 항상 하던 이야기의 마지막을 그대로 쫓아서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다 같이 이제 어린이집에서 오면요. 큰애가 엄마를 위해 내가 선물을 가져왔어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저는 우와, 우리 땡땡이가 엄마를 위해 선물을 가져왔구나 하고 했던 말을 따라하는 거죠. 그리고 저의 감정인 정말 고마워. 그런데 보여주기 전에 어떤 선물일지 엄마한테 설명해 줄 수 있어? 엄마가 맞춰보고 싶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 눈을 마주보고 크게 즐거워하면서 이야기하면 더 좋겠죠. 근데 사실 저는 눈을 마주보고 이야기할 여유는 없어요. 대신 최대한 아이가 이야기하는 걸 따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이가 한 말을 그대로 따라 말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아이는요, 엄마가 나의 이야기를 듣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그리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상대가 나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느낀다면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갈 거예요. 계속 대화가 이어질 수 있겠죠.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무반응이 제일 무섭다고 하죠. 아무 반응이 없으면 더 이상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을 텐데 우리 아이는 제가 아이가 한 말을 계속 따라 말해요. 그러면 아이도 계속 대화가 이어지는 것이죠. 네. 여기에서는 어떤 코칭 대화 스킬이 사용되었는지 아시겠죠? 따라 말하기 그리고 관련 질문하기 였습니다. 네. 아이가 한 말을 따라 말하게 되면 아이는 내 말을 듣고 있구나. 그래서 더 발전된다면 내가 존중받고 있다 라고 느낄 거예요. 자존중감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끝도 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 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내용물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자녀에게 그 선물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 라고 꼬리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아이는 그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죠. 네. 그런데 질문하는 거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질문의 종류를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질문에는 폐쇄형 질문과 개방형 질문이 있는데요. 폐쇄형 질문은 어떤 걸까요? 질문을 했을 때 응, 아니야 라고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을 말합니다. 우리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 땡땡이 학교 다녀왔니? 학원은 다녀왔어? 숙제했어?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응, 아니, 혹은 대답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개방형 질문 같은 경우는요, 좀 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 다니면서 배웠던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OW1H라고도 하거든요. 이런 의문사를 넣어서 질문을 할 때는 상대방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는 개방형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가장 쉽게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경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표 질문으로 내가 이야기를 잘 듣고 있었어. 조금만 더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있을까? 그 의미는 뭐야? 라는 질문을 하면 상대방은 계속 이야기를 하겠죠. 또한 내가 잘 듣고 있음을 표현할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대가 이야기할 때 우와, 정말 같은 추임새를 넣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린이집에 갔을 때 저희 아이들이 그런 걸 정말 잘하더라고요. 아직 말이 터지지 않은 저희 새쌍둥이가 서로 대화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애교 많은 둘째가 셋째에게 말하면요, 셋째는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둘째가 얘기한 말에 못 알아듣겠는데 그 말을 셋째가 또 따라서 말해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하고 추임새를 넣는 것이죠. 네, 다음 사례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다음 사례로는 존중하기의 사례입니다. 제가 아이에게 사과한 적이 있어요. 저희 새쌍둥이와 큰애가 한 40개월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첫째 아이가 44개월 무렵이었는데요. 이제 새쌍둥이를 돌보다 보니까 저도 접하지 않은 육아에 너무 지쳐서 피곤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첫째는 한창 에너지도 넘치고 했던 시기라서 집에 현관에 들어와서 뭔가 어지럽히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화가 났었나 봐요. 그래서 큰애에게 그냥 불쑥 야! 하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지금보다 더 크게요. 표정도 일그러졌었겠죠. 그랬더니 저희 큰애가 갑자기 소리를 내면서 엉엉 울었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화가 났죠. 근데 그때 이유는 생각이 나진 않았어요. 근데 저도 물론 이유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울기 시작하니까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애가 울기 시작했을 때 잠깐 가만히 멈추고 있었어요. 내가 뭘 한 거지? 그런 생각을 했던 것도 같고요. 아이가 우니까 그 울음이 그칠 때까지 일단은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 줬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안정적인 환경이 되도록 기다리고 저도 진정하면서 기다렸더니 아이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야라고 했잖아! 하면서 이제 좀 울음이 그쳐지면서 말했어요. 그리고 그 말뜻은 엄마가 소리 지르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상했다는 것 같았거든요. 그 다음번에는 야라고 하지 말고 내 이름 불러줘 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상대의 이름을 불러주고 호칭을 넣어달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 진짜 외동아들로만 살았잖아요. 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동생이 3명이나 생겼고 엄마는 동생만 돌보느라 자기한테 소홀했고 그런데 갑자기 소리 지르고 화를 냈으니까 아이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저도 순간 정신을 딱 차리고 우리 땡땡이가 그랬구나. 엄마가 화나서 미안해. 엄마가 화내서 기분이 어땠어? 하고 아이의 감정을 물어봤어요. 아이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슬펐겠죠. 네. 그래서 누구나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감정이 다양한 형태로 표현될 수 있죠. 표출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 잠깐 멈춰서 내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이들도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사회생활을 해요. 어른도 사회생활을 하고 아이도 다 사회생활을 하고 편안한 내 집에서 편안한 나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진짜 내 감정이 무엇인지도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도록 엄마, 아빠, 형제, 누나, 동생들도 그 방법을 적용하면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MBTI 들어보셨나요? 저는 I 성향이거든요. I 성향은 내향형. 그리고 그 반대는 뭘까요? 외향형. E 성향이라고 해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I 성향인데요. 사실은 I 성향은요,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하면 잘 표현을 못해요. 물론 얼굴로는 표가 날 수 있죠. 근데 상대방이 인지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표현을 안 하고 괜히 짜증을 부려요. 그리고 나서는 혼자 차분히 생각하고 기분이 나아지면 이제 상대방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외향형은 달라요. 저희 엄마는 외향형이시거든요. 그래서 화가 나시면 버럭 화를 내시고 그냥 그 기분 끝났어요. 자기 화가 난 것도 풀린 거죠. 근데 저는 화가 나도 풀려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다른 부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해야 되고요. 내가 내 감정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해요. 그래서 어린 경우는 사실 한국은 그렇대요. 어린 경우는요, 일반적으로 전부 이 성향이래요. 아이들이 자기 감정을 다 표현할 수 있죠. 물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 MBTI는 사실 타고난 성향이고요. 사회생활을 통해서 점점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엄마, 아빠, 자녀, 네, 형제, 누나들이 같이 노력을 해 나간다면 나의 감정도 표현하고 서로 소통도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표현하기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더 과거로 돌아갔을 때 저희 큰애 사례인데요. 역시 큰애가 24개월 무렵이었어요. 그때 이제 아이들이 숟가락질도 조금 하고 물컵으로 물을 따라 마시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좀 물을 잘 흘려요. 그래서 저희 큰애가 계속 물을 쏟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뭔가 일거리가 계속 생기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아직은 어리고 물을 자주 쏟는다라고 인식하고 있었죠. 그 단둘이, 아이하고 저하고 단둘이 저녁을 먹는 중이었는데 아이가 물을 3번이나 쏟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쏟았을 때는 물을 쏟았네? 이렇게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물 쏟지 말랬지? 이렇게 했고, 세 번째 때는 저도 모르게 야!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쏟지 말랬잖아!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랬더니 저도 당황했어요. 내가 왜 이래? 그리고 저희 아이도 당황했겠죠. 그래서 둘 다 잠깐 멈춤. 그리고 제가 그 짧은 순간이었는데 순간 생각이 드는 게 뭐였냐면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화나는 이유를 얘기해야겠다. 그래서 아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땡땡아, 엄마는 물이 쏟아지면 그거를 닦는 게 너무 싫어. 너한테 화가 난 게 아니라 엄마가 그냥 화가 났어. 너가 계속 물을 쏟으면 닦고 또 어지럽혀지고 그런 게 싫어서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 미안해. 그러자 저희 아이가 뭐라고 했게요? 아, 그래? 그럼 내가 닦으면 되지 하고 혼자 수건을 갖고 와서 흩어진 물을 닦았어요. 어떠신가요? 저는 그 순간 진짜 많은 걸 깨달았거든요. 내가 진작 얘기를 할 걸. 아이가 저의 솔직한 기분과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그리고 제가 또 사과를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아이가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 상황을 이야기해서 이해하고 또 아이가 직접 닦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사실 여담이지만 아이가 웬만한 집안일은 자기가 어지럽힌 거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항상 표현해야죠. 고마워. 나는 우리 땡땡이가 있어서 너무 행복해. 라는 거예요. 네. 사실 가정 내에서 코칭을 진행하는 건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정식적으로 코칭을 진행하려면요, 이 코치와 고객이 서로 네, 코칭 하겠습니다 라고 합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라고 주제를 정해요. 그리고 주제에 맞춰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계속 찾고요. 그래서 그거를 실행하기 위해 의지를 다져요. 코치는 계속 응원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가정 내에서 가능할까요? 제 경험에 비추어서는 어려워요. 특히 가족 구성원 간의 합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창 제가 코칭을 막 배우고 말씀드린 그 주제를 정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대안을 찾고 실행 의지를 다지는 그 코칭 프로세스를 배우고 실습하는 중에 남편한테 코칭 실습을 했죠. 그런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였냐면 남편이 코칭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또 그렇잖아요. 해줘 이래가지고 사랑의 힘으로 조르고 졸라가지고 코칭을 진행했어요.
근데 중간중간 저도 제 생각이 계속 추가돼가지고 아 그건 아니잖아 라는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남편은 뭐라고 할까요? 아 그래서 내가 안 한다고 했잖아 라고 말을 여러 번 반복하고, 그래서 알았어 다시 해볼게 하고 다시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럼 자녀를 코칭하는 건 어떨까요? 우리 부모로서 자녀한테 기대하는 바도 많고 내가 생각하는 틀이 있기 때문에 내 감정이 이입이 돼요. 그리고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도하는 대화가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내 생각과 감정을 모두 버리고 코칭을 진행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최근에 교육을 받다 보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코칭, 내가 정말 훌륭한 코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우리는 우리 가족을 사랑하잖아요. 정말 미울 수도 있어요. 저 행동이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내면을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아이에 대한 사랑과 기대와 많은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실망도 하고 포기도 하고 다툼도 하고 해결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코칭이 어려울 수 있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나는 최고의 코치야. 왜냐면 내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니까, 내 아이를 사랑하는 아빠니까, 내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나는 누구보다 훌륭한 코치고 최고 훌륭한 일을 하고 있어. 이 마음, 코치가 가져야 할 기본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코칭 철학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상대가 스스로 어떤 문제에 당면하든지 창의적인 방법으로 그 상대를 온전히 존중하면서 대화를 이어나간다면 우리는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저도 사실은 집에서 화도 내고 싸움도 생기고 합니다. 그런데 항상 이 코칭 철학, 코칭 스킬을 기반으로 한 소통이 조금 익숙해지면은 상대도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내가 내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구나 라는 마음이 익숙해지고 상대의 마음을 서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자녀,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간단히 3가지 포인트, 경청하기, 존중하기, 표현하기 잊지 말고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괜찮으실까요?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